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윤영걸 선배님의 유구유원, 제가 유구무원이라 할까봐 머릿속에 지금 몇 차례 이렇게 외우면서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저기 입이 있어도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구무원이 많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 예, 거의 매일 저기 기성 언론들, 네. TV부터 무슨 신문,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 뭐 이런 데서 유튜버 채널이 그 가짜 뉴스를 전파한다. 이제 거구다. 제가 거구가 많이 됐습니다. 윤 선배님 보실 때 제가 좀 거구 같습니까? 극우라고는 볼 수는 없죠. 제가 뭐 옆에 앉아서 자칫하면은 제가 예. 한 주먹 맞을까봐 말은 조심합니다만은 예. 제가 보니까 그보다 중립 쪽에서 좀 약간 오른쪽. 1cm 정도 오른쪽? 예. 뭐 저는 그 정도로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저도 뭐 일부러 그러려고 네. 중간에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보수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보수도 잘못한 건 비판을 하는데, 일부 이제 우리 그 보수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나 자극적인 제목으로 좀 잘못하고 있는 건 있지만,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들이 제대로 언론으로서 역할을 안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가짜 방송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 지지율 떨어진 화풀이를 보수 유튜버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가장 큰 적폐 중에 적폐가 남 탓하는 거. 예. 예. 이거는 뭐 이 극우 이런 사람들이 몰아가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언론 쪽에서도 너무 좀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좀 제대로 좀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가 좀 커서 저는 조선시대보다도 지금 오히려 우리가 좀 뒤떨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시대 그렇죠. 뭐 홍문원, 사관원 선비들은 목숨 걸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그때 보면 예. 떼돌에다가 그냥 머리를 갖다가 찧으면서 그렇죠. 피투성이가 되면서 예. 전화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 임금이 별로 할 일이 없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렇죠. 조선시대는. 예. 예. 그 남명 조식 같은 사람은 예. 임금이 하도 벼슬을 줘도 안 하니까 그 경남 지역에 자기 사는 동네 옆에다가 이 현감 자리를 줬어요. 너 동네에 그냥 예, 반장이라고 옆에 그거라도 근데 그것도 거절하면서 왕이 잘해야 된다. 그리고 왕 친인척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예. 그래도 제작 기획하는데 남명 조식의 그 위상이나 존경심은 세월이 갈수록 더하는 예, 거죠. 지금 사림에 뭐 완전 고유로 그렇죠. 이렇게 존경을 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또 윤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조선시대 때 그 사람은 명제, 충남 논산 쪽인데 그분도 정승벼슬을 해도 절대 안 했어요. 주니까 벼슬 주니까 나중에 임금한테 상속을 해서 임금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친인척이 바로 한다.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 세도 정치가 있는 데서는 나는 꿈을 펼 수가 없다. 그래서 안 해버렸어요. 그 조식 같은 사람도 퇴계 이황이 와서 제발 좀 벼슬을 하더라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들 어떻게 한 자리 이렇게 끼웃거리고 눈치 보고 다들 속엔 있어도 말을 못하는 제가 그래서 유구유원이라고 한 것도 좀 말 좀 하고 살자. 올바른 걸 보이면 제대로 좀 말 좀 하자. 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네. 우리 윤 선배님이 언론에 계실 때는 언론이 좀 험악했던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에도 언론들이 나름대로 저항을 하면서 목소리를 냈는데 이 정권에 와서 박근혜 정권에는 처음에 굉장히 용감했잖아요. 처음에 뭐 대변인 임명하고 이러니까 인사를 가지고 뭐 그냥 박살을 내버리면서 인수위 때부터 거의 박근혜 정권이 뭐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40%대로. 그랬는데 유독 이 정권에는 언론사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다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예, 그게 언론인들 책임이 크고요. 제가 보니까 이 신문은 자본에 좀 예속이 돼 있어요. 예. 대기업 광고주들 너무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저 방송은 정치에 좀 너무 예속이 돼 있습니다. 방송은 특히 방통위라든지 이런 데서 인허가권을 또 쥐고 있거든요. 그것도 벌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압력을 가하니까 자칫하면은 5년마다 인허가가 안 나면은 바로 문 닫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하고 자본에 좀 너무 예속돼서 그 언론인이 아니라 그냥 월급쟁이처럼 이렇게 된 그런 경향이 좀 많아서 지난번에 영화 왜 더 포스트라고 영화 예, 나왔잖아요. 저도요.
메릴 스트립인가요? 그 거기 사주잖아요. 워싱턴 포스트 예, 사주로 예, 예. 보고 톰 행크스가 편집 투자자들 투자를 막 유치해놓고. 유치해놓고 그 투자를 정권이 못하게 막는데도 우리 회사 망하도 좋다. 그래서 월남전에 그 미국이 찍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그렇죠. 비리를 그 비리를 터뜨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뉴욕 타임즈도 또 보도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정의를 일깨우는데 우리는 언론사 간에 정의는 없는데 경쟁심은 또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쪽 정의는 언론이 그렇군요. 하면은 다른 언론에서는 그거를 자꾸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비난해요. 예, 그래서 우리 언론이 갈 길은 아직도 멀고 좀 심하게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는 조선시대 때보다도 지금 많이 좀 뒤떨어졌다 이런 생각까지 예. 제 듭니다. 그리고 네. 후배들 중에 언론사에 현직으로 있다가 정권 바뀌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고 일본의 총영사로 가고 이런 것은 좌우 언론을 막론하고 이런 게 허용되었으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드십니까?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펜을 들었으면은 예. 나는 죽을 때까지 펜을 들겠다. 그래야지 공정한 이 언론을 할 수 있는 거지. 조금 이 낯익은 거 우에서 좋아하는 거 써가지고 한 자리 찾아서 가고 그것도 앞잡이가 되고 또 후배들도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하니까 뭐 제대로 된 후배들 보기가 떳떳하지가 못한 거죠. 지금도 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나 뭐 정부 부처에 계신 분들 물론 뭐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길을 따라가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한 언론은 제가 보고 좀 기가 차서 몇 번을 읽어봤어요. 내가 글을 혹시 잘못 읽었나 해서. 언론을 감시하는 언론인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북 제재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냐 하면서 이 대북 제재 자체가 잘못된 걸 쓸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잘못된 압력이라고 왜 언론이 용기 있게 말을 못하느냐고. 그래서 대북 제재를 석탄, 이 밀수입 관련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석탄을 좀 밀수하면 안 되냐. 이제 배째라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왜 비판하는 보도를 언론이 하냐. 언론은 과감하게 대북 제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 못하냐.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걸 보고 아, 제가 참 언론의 자유가 이상하게 이용당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예. 그건 뭐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문제는 또 조직의 논리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언론사의 조직원들은 다 똑같이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또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식으로 또 되고 있어요.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예. 같은 언론이라도 자기 그 편집국장이나 뭐 사주가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기자는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우에서 깃발을 꽂은 대로 다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의 다양성이나 정의 구현이나 이런 게 갈수록 좀 희미해지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도 뭐 언론에 30여 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언론의 반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우리 윤 선배님만 해도 언론이 제대로 될 건데. 참, 그 오늘 보면 문정권이 좀 창피한 그 오늘이 아니고 이제 이 녹화 날짜로 보면 이 화요일 그 쿠키 뉴스라고 국민일보에서 나오는 인터넷 뉴스하고 그 좋은 CNI라는 여론조사 다른 뭐 갤럽이나 그 뭡니까 리얼미터보다 항상 여론조사가 한 4~5% 낮게 나왔어요 문정권이. 근데 과거에 이제 미국의 대선 때 이렇게 보니까 전부 힐러리가 이긴다고 하던데 LA 타임스 조사만 트럼프가 미세하게 앞서는 여론조사가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분석 추이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 조사가 항상 문정권이 조금씩 이렇게 딴 조사보다는 한 4~5% 낮게 나왔는데, 이제 오늘 그 화요일 현재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잘한다가 44.4, 그러면 못한다가 45.2가 나와서 문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잘못한다는 여론이 잘한다는 여론보다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 여론조사가 가고 나면 한 2주 있다가 이제 갤럽 리얼미터 따라가더라고요. 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심각한 신호죠. 예.
잘한다보다 잘못한다가 더 많아졌으니까 예. 잘한다가 44.4%인데 잘못한다는 45.2%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 지지 갖고 여태까지 끌어왔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큰 위기의 신호다. 그리고 저 여론조사 한 대가 국민일보 계열 쿠키뉴스 예, 예. 인터넷 매체 거기에서 예. 조원 CNI인가요? 예, 예. 하는 여론조사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느 정도는 인정을 신뢰도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매체에서 예, 예. 저렇게 나왔다는 건 큰 문제가 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그게 북한 문제하고 경제 문제 두 가지 수레바퀴로 지지율을 끌고 가거든요. 예. 물론 뭐 적폐청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많은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왜 작년보다 취업자 수가 겨우 5천 명 늘은 거. 예, 작년 1년 전보다 예, 5천 명 늘은 거. 이거는 우리가 일자리 예산을 54조를 분 거거든요. 그거는 100만 명한테 5천만 원씩 주는 정도의 액수를 54조. 엄청난 액수를 뿌린 거죠.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 4대 강한 게 22조거든요. 그 두 배 반을 넣고 한 달에 5천 명 늘었으니까 이게 국민들의 그 일자리를 내건 정부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때 분노한 게 해필이면은 당대표 출마 나온 이해찬 대표 후보가 과거 그 4대강 이런 데 예산 돌리고 그때 잘못된 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잘못된 것 때문에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크지 않느냐. 이 경제에 대해서 도무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잘못됐으면 뭔가 치고 나가고 고칠 생각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기다려보자. 이대로 밀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쓰나미가 오는데 구명조끼 하나 입고 좀 어떻게 버텨보자 이 얘기 듣고 어떻게 보면 배 개복 수술했는데 우리 어릴 때 악가진기라고 그러죠. 머큐럼 좀 발라주고 호호하고 불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지율에 따라서는 저는 이 실망감이 굉장히 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폭풍이 이 한국에 처음으로 태풍이 지나갔을 건데 그 태풍이 지나가는 이번 주 지난 목요일쯤에 장하성 씨한테 구명조끼 하나 입혀가지고 저 인천 앞바다를 좀 한번 헤엄쳐라고 한번 배를 타고 저 가서 중간에서 좀 한번 던져버리면 어떨까 하는 충동까지도 좀 느꼈어요. 근데 문 대통령도 좀 우스운 게 본인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서 장하성이나 김동연은 뭐 이사, 상무 뭐 이 정도 될 건데 그러면 오나가 방향이 틀렸다, 잘못됐다 하면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밑에 쫄병들을 너 옷 벗으라든지 안 그러면 너 지금 회사 경영 방식이 틀렸어. 그렇게 바꿔. 이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될 때야. 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직을 걸고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한 사람부터 직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시사항은 참 리더로서 참 어떻게 보면은 애매모호한 지시죠. 예.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잘해 해놓고 문제를 일으킨 게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실장은 지금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 김동연 부총리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용기가 없어서 좀 눈치를 보는 뭐 그런 형국이에요. 예. 그러면 두 사람의 생각은 뻔하잖아요. 예. 그럼 리더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빨리 선택해서 그대로 끌고 가야죠. 김동연 부총리한테 힘을 몰아주려면은 장하성 정책실장을 내보내야죠. 내보내고 아니면 장하성 정책실장 중심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부총리를 바꿔버릴 수도 네.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더 빨리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이명래 고약을 많이 발랐거든요. 예, 그때- 종기할 때. 예, 그때 무슨 조명래도 있고 이명래도 예, 있고 이명래 그렇죠. 예, 이명래 종기가 왜 인기가 있었냐? 그거는 종기를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기를 빨리 곰게 해서 터지게 하는 거예요. 환원을 빨리 시키는. 그렇죠. 빨리 곰게. 그래서 저는 장화성 정책실장한테 차라리 힘을 몰아줘서 빨리 무슨 문제가 있든지 나와서 해결을 보든지 어떻게 고치든지 그대로 가든지 좌우당간 결판을 내야지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잘해봐잉. 그리고 직을 걸고 해. 그거는 제가 보니까 리더가 아니다. 지금 저
한화 이글스 야구가 한영덕 감독이 김성근 감독에서 잘하는 게 충청도 일이니까 확 깨고 계시네요. 예, 물론 뭐 그거 고향이 충청도 어디십니까? 예, 대전입니다만은 대전이십니까? 예, 예. 팀워크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잘했죠. 일군 옛날엔 김성근 감독 아니면 야구가 안 되는 줄 알았죠. 네. 그리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 와서 네. 전반기 그 2등인가 뭐 했잖아요. 3등 왔다 갔다 예. 하면, 예. 그게 팀워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팀워크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골라줘야죠. 팀워크에 맞게 사람을 선발을 해줘야죠. 왜 작년에 농구도 잘한 이상범 감독이라고 해서 동부 DB 예, 푸름인가는 예. 거기도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팀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빼고 넣고 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입니다. 그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지시사항이에요.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잘해. 그러면 둘이 계속 싸우라는 겁니까? 저기 김학범 네. 리더십이 아닌가. 1차전에서 6대 0으로 이기더만은 2차전에서는 네. 말레이시아한테 2대 1로 져버리고 완전히 너를 뛰더만요. 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막 신나갖고 그러다가 지지율이 내려갈 때 그때 진정한 리더십이 나오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리더십이 윤 선배님 말대로 좀 이상해요. 그렇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대란이 난 걸 인정한 거는 그건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랬으면은 고용 대란이 있는 거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하고 소득주도 성장은 문제가 없다. 국고를 더 풀어서 하겠다. 이 해결 방안을 내놨거든요. 이 해결 방안이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부터 손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직을 걸라고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은 탁현민 행정관도 첫눈 올 때까지 하라고 그랬죠. 예. 예, 장하성 실장은 또 연말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연말에 가면 무슨 수가 있습니까? 그 리더가 제일 잘못된 게 위기가 이렇게 번지고 있을 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시간만 이렇게 끌어가면 그거야말로 나중에 이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라도 못 맞는 그런 어떤 일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보면 54조를 썼다 하면 얼마 전에 보니까 일자리 만드는 예산으로 1억 쓰는데 한 명 고용했대요. 그러면 1,000억이면 1,000명, 1조면 10,000명, 54조니까 얼마입니까? 54만 명을 작년부터 집권하고 54조 써서 54만 명을 고용을 늘렸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5개월 정도 했으니까 54만 명을 15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그래서 저렇게 돈을 써서 고용을 늘린다라는 저 사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고용이 늘어난다. 그러면 재정이 투입 안 되면 고용이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배탈이 났는데 예. 자꾸 저 호흡기 쪽 손보는 거랑 똑같죠. 아, 배탈이 났는데. 배탈이 나는데 자꾸 폐 쪽, 기관지 쪽 손보는 거랑 똑같죠. 돌팔이네. 진짜 아픈 데를 정확히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국고 오르니까 엉뚱한데 지금 돈을 지출을 못해서 예산 쓸 데를 못 찾아서 잠겨 있는 돈도 꽤 많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문제는 기업이 고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업을 고용의 그렇죠. 주력은 기업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자영업이 전체 그 취업자 중에 25.4%예요. 그게 미국보다는 4배, 일본보다는 2.5배가 우리가 자영업자가 많죠. 많은 거예요. OECD에서 끝에서 세 번째인가 그, 그래요. 예, 근데 이 자영업자한테 뭐 신용카드라든지 뭐 세금조사, 세무조사 면제라든지 이런 거 한다고 세무조사 몇 사람이나 받습니까? 천명 받는다며, 천명. 이거는 대책이 아니에요. 자영업자가 아니라 제조업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자영업을 안 하고 기업으로 갈 수 있게 이게 물꼬를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자영업자 쪽에 이거를 뭐 대책을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자영업자 세무조사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자영업자가 세무 탈루할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대책이라고 내놓고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진료가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고 너무 잘못된 게 많다. 빨리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상수도도 잘못됐고 하수도도 좀 잘못된 게 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실 실업급여는 모아서 주는 보험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이 대부분이 들어가고
고용보험으로 들어가는 액수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업급여가 2조 수준이었는데 올 연말에는 7조쯤 된대요. 작년에 뭐 4조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직장에 있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냥 취직하라고 구직기간에 주는 돈이 7조가 올해 연말까지 지출이 된대요. 올 연말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업급여라는 부분이요. 물론 받는 분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돈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일자리 54조를 갖다가 쓰고 실업급여가 1년에 7조씩이고 모든 분야에 쓰는 돈들이 그냥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지금 주머니가 텅텅 비는데 정부는 세수가 그냥 삐까 번쩍하게 늘어나서 돈이 그냥 주머니에 꽉 찼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세금 그 재정 추계를 잘 못한 거죠. 예, 세금을 적게 걷고 차라리 많이 지출해서 적자 재정을 하든지 예. 지금은 그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걷고 또 그거를 또 쓸 때를 또 찾아서 억지로 또 막 늘리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 경제를 이 뒤틀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업수당 꼭 필요해요. 아니 기업에서 나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의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좋은 거는 있지만 그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일자리를 하고 요새 국민연금 대책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국민연금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형편이 어려워서 국민연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노후에 되면 노후 쓸 데가 없거든요. 지금 국민연금을 그런- 노후에 받는 사람들이 절반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 얼마 안 되죠. 그만큼 그동안에 열악한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민연금 문제도 저는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우리나라 뭐 630조인가 되는데 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을 공무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치권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이 하고 있어요. 네, 해마다 그렇게. 그리고 600몇 조를 굴리는 사람을 지금 1년여 동안에 빈자리예요. 기금운용본부장. 그리고 지금 뭐 낙하산에 뭐 누구를 뭐 문캠프 도와줬던 사람이 또 물망에 오르고 계속 뭐 왔다 갔다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실장도 누구 그 한 사람을 내정했다가 또 뭐 그 뭐 더 센 사람이 안 뭐안 된다. 맞는다고 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600조면 국민 돈을 제대로 하겠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그 그걸 갖고 정부가 기업들의- 기업 관여하는 수단으로 또 삼으니까 국민들이 기분 나쁜 거고 또 하나는 공무원 연금하고 평행 문제예요. 균형. 아니 공무원 연금은 국민들이 공무원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무원 연금 많이 받는 사람 800만 원 받거든요. 예. 근데 지금 월 800. 월 800 받는 사람이 그 공무원 연금 같이 국민연금을 높여주든지 아니면 합쳐서 같이 하든지 해야죠. 저는 군인연금 많이 주는 거는 찬성해요. 군인연금 나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네. 세상에 목숨을 담보로 선 직업은 저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뭐 저도- 부담 줘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 연금이 왜 국민연금보다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아야 되죠? 국민이 일을 네. 했다면 네. 공무원은 뭐 2점 몇 배를 받는 거죠. 그죠? 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것도 진짜 기본으로 돌아가서 대책을 써야지 맨날 뭐 몇 프로 올리고 낮추고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또 쓱 끄집어내는 게 지금 9%를 내는데 월급에 13%를 올리니 12%를 올리니 이러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월급 받고 나면 이것저것 떼는 게 확 빠지면서 남는 게 한 80%도 안 되잖아요. 70 몇 프로 남을 거예요. 이 100을 받아도 안 되면 70 몇만 원 남을 건데 이걸 갖다가 국민연금을 더 올려서 그걸 맞추겠다고 하면 당장에 지금 묵고 사는 부분이 전부 주 52시간 때문에 쪼그라들어서 월급들이 보면 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줄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불만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경제 문제인데 월급이 지금 줄어든 가구들 중에 이 정권을 지지한다고 말할 가구는 친인척들 포함해서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월급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주 52시간 때문에 처벌만 안 할 뿐이지 지금 기업들은 당장 그걸 적용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7월 달부터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7월 말에 월급을 받으니까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크죠. 또 국민연금에 대한 것도 또 건강보험료도 이제
자영업자부터 또 자산소득에 관해서 올해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꾸 올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이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율 저하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도 크다고 봅니다. 예. 새 정부 들어와서 작년 8.2 대책으로 해서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주도로 했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휴가 중에 나와서 발표했고 청와대 주도로 청와대 다 했어요. 했죠. 예, 이건 했는데 청와대가 다 하잖아요. 예, 그거는 부동산 보유도 세게 하고 양도도 세채 이상은 62%가 때릴 정도로 세게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더 올라갔어요. 서울의 수도권. 공급을 안 하고 저 세종시 그 보처럼 물만 막았다가 또 녹조 생기고 물 없다니까 또 물 열었다가 닫았다 자꾸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오히려 더 올랐고 거기다가 또 더 올린 게 박원순 시장이 또 옥탑방에서 한 달 사시고 나와서 또 강북 또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왜 살까 했는데 그 산 목적이 예. 그 짐 꾸리고 나가 다음 날 발표한 내용에 보니까 왜 살았는가가 나오더라고요. 강북 부동산 올리겠다고 강북의 그 옥탑방에 가서 여 높은 데서 내리다 보면서 여 부동산 다 올리겠다. 지금 그거 발표했더만. 네, 물론 뭐 강북도 강남하고 균형을 맞추면 좋긴 하죠. 근데 세계는 지금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쪽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나가는데 강북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투자하겠다 하면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강북 좋아지는 건 좋아요. 그러면 또 올리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용산이 그 경원선, 경의선, 시베리아, 유럽까지 있는 그 기반으로 삼겠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철도 노상으로 되어 있는 거 지하로 하겠다고까지 서울시에서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오히려 부동산을 올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실어주는 게 저는 지지율이 물론 북핵도 있고 적폐청산도 있고 뭐 석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국민들이 당장에 호주머니가 얇아진 거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거 굉장히 무식한 거 하나 좀 지적을 하면요. 이 고속철이 다니는 기차길을 지하로 넣으면 집안 치마가 엄청나서 그래서 지하에는 지하철 같이 낮은 속도로 다니는 이 지하철은 감당이 되지만은 고속철을 지하로 넣으면 공사비가 지하철에 한 10배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고속철이 지하로 한 구간에는 지하철처럼 살살살 기어다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계산이나 하고 서울역, 용산역 등을 갖다가 지하로 복개를 해서 지하로 넣겠다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이나 하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서울시가 저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되면 다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발표할 때도 부동산에 관해서 혹시 이 들썩거리는 거를 좀 방조하는 건 아닌가? 그 트리거, 그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또 지금 잔뜩 올려놨거든요. 그런 부작용 이런 게 지지율에 저는 상당히 반영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의 옥탑방 문제를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혁신도시,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들은 지방도시로 다 사라져라. 그 다음에 세종복합도시를 만들라. 똑같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서울시 산하 각종 공사나 연구원을 전부 강북으로 옮겨라. 그리고 앞으로 이 국공립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90%를 강북에만 만들어. 그걸 보면서 참 옥탑방에서 뭐 하려고 저 쇼를 하나 했더니만 결론이 강북 부동산은 내가 책임져주고 올리겠다. 이 기치를 그냥 높이 들었더만요. 그래서 박원순의 옥탑방 한 달 살이는 결국 부동산 디벨로퍼를 하겠다라는 거대한 빅피처가 있었다. 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쇼한다고만 욕을 했는데 역시 보통 사람보다는 머리가 좋으신 분들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옥탑방이 아마 4년 후도 상당히 내다보는 거 아닌가. 예,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예, 원대한 또 포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면 그 드루킹 특검이 이제 내일이 아니고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에 드루킹 특검이 대통령한테 이제 건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달 연장을 25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아마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그냥 안 하는 걸로 정리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드루킹 특검 자체도 학문의 뜻이 없다고 그러나요?
힘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거기에 연장이나 수사에 대해서 목을 메고 이거 안 하면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아주 비상한 각오, 이게 없이 혹시 끝나는 거를 오히려 더 기다렸지 않느냐. 그 정도로 허위검법 특검이 이번에 상당히 조금 좀 무력했다. 예. 예, 그리고 뭐 끝나기 전에 사람들 뭐 우르르 지금 조사하고 하는 게 거의 뭐 12월 말에 상장 기업들 공시 밀린 거 다 하듯이 우르르 다 쏟아버리는 거 아니냐 했다는 흔적을 남기려고 정말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니냐. 물론 뭐 지금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좀 증거도 미리 좀 보호하고 희석시키고, 희석시키고 또 증거 인멸도 많이 해서 수사가 사실 또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은 너무 그 좀 비장한 수사 의지, 왜 국민들이 드루킹 특검을 기다리는지,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없이 그냥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되니까 바로 그냥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 조금 뭔가 좀 아쉽습니다. 옛날에 한 금융기관,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의 회장이 많이 먹었어요. 야, 식성이 좋으시던가. 근데 이제 상납도 많이 했다고 보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법대로 할까 하고 제가 지켜봤더만은 처음에는 석방이 되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기소장을 일부러 약하게 좀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소했다고 큰 소리 막 쳐요. 겁주고. 그런데 판사가 쓱 봤을 때는 판사가 이건 봐줄 요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아무 부담 없이 이 기소장으로는 구속 못한다고 쓱 석방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는 들어가가 아직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특검이 고작 60일이라고 나머지 30일은 줄지 안 줄지 모르는 보너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30일을 도 변호사 구속시킨다. 그 다음에 드루킹 똘마니들 구속시킨다 하더니고 노회찬은 격가지잖아요. 그렇죠. 노회찬 수사라고 특검 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격가지면 이거는 끝에다가 확실하니까 끝부분에 한 10일 바짝 좋아서 정리하면 되고 시작 특검 땅 하면 그때부터 김경수 완전 쪼아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달을 노회찬을 돌리다가 노회찬이 자살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김경수 설 부를 때 그 꼬라지가 이건 잘 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특검의 임명 요건을 제가 좀 살펴봤더만은 판검사 경력을 15년 한 변호사만 특검이 될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너무 범위를 조금 좁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판검사 15년 이상 한 변호사. 그러다 보니까 명망 있고 정말 유능한, 그러니까 국민 누가 봐도 특검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정작 거기에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특검 끝나고 연금 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연금 20년 이상이면 연금 주는데 왜 15년이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명망 있는 사람하고 그 대신에 특검보라든지 특검 수사관 이런 사람들을 검찰이나 뭐 법원이나 변호사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곧 임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쪽에 얽매이다 보니까 인적 구성부터 좀 차질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그 팀 구성 자체가 좀 학문의 뜻이 저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를 들면 뭐 청와대 비서관하던 송인배 정무비서관 이런 분들도 빨리 검찰에다 넘겨서 빨리 수사시키고 자기는 본업을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 데다 시간을 뺏기냔 말이죠. 예. 그 중요한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은 100점 만점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00점 만점에 한 90점 되거든요. 그럼 그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1점짜리, 2점짜리 풀다가 정작 80점짜리는 문제에 손도 못 대고 그냥 나중에 그냥 대충 그냥 쓰고 내분 오지선다형 5개 중에 하나 찍었는데 그게 안 맞은 거죠. 그래서 조금 전략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하려는 의사도 없었고 또 현 정권에 맞설 용기도 없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일부러 바보 흉내를 낸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보면 판검사를 15년 했다가 지금 변호사 개업해서 하고 있는 사람을 특검을 시키면 특검 중에 정말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겠다. 권력에 맞서서. 권력에 맞서는 일이니까 특검하지. 권력에 맞서는 일 아니면 특검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애초부터 특검을
아주 희미한 사람들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특검법부터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검에서 손 보고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남명 조식 같은 사람들, 예? 또 명재 윤증 같은 사람들 조선시대 이런 사람들을 특검시켜 가지고 뭔가 확실히 좀 파야지. 그러니까 여당도 물론 잘못됐어요. 특검 정치 특검이라고 계속 비난을 했거든요. 예, 비난은 이제 거기에도 안에서 그냥 그 맞불을 넣고 그냥 일가를 할 정도의 이 용기 있는 특검. 그런 말입니다. 여당 어디서 대표 특검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뭐 있냐고. 하는 거냐? 예, 예. 정치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 나는 특검 내 길을 갈 거다. 이렇게 대차게 나오는 그런 특검. 근데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꾸중 듣는 학생처럼 이렇게 특검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한 거죠. 왜 소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왜 특검을 안 하냐 이거죠. 네.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시간이 돼서 1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